안녕하세요. 첼시 토크. 저는 웹스터. 저는 흑비차입니다. 오늘은 그 리그 브라이튼전이죠. 대패를 당한 경기인데 그 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분들이 어느새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수렴해서 또 토크 해당 주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비차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싶은 건 이제 FA컵에서는 산체스가 선발로 나왔고 백포 구조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에서 좀 쉽게 짧은 패스로 풀어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제한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요르겐센이 선발로 나오고 또 마레스카가 3위 빌드업 구조를 가져가면서 사실 롱볼이 확실하게 우리 팀 선수에게 발 앞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아예 롱볼을 후방에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완전히 쇼패스로만 풀어 나오면서 브라이튼 선수들 좀 더 유인해서 속도를 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마레스카의 의도가 정말 명확했습니다. 사실 전반기를 관통하는 첼시의 테마는 속공이었습니다. 빠른 전환, 그리고 롱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후방에서 산체스가 이제 산초라든지 잭슨에게 적극적으로 롱볼을 보내면서 전방에서 세컨볼을 유발을 하고 빠른 속공을 위주로 후방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롱볼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마레스카가 정말 의도적으로 롱볼을 배제하고 숏패스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후방에서 볼을 머금었어요. 그러면서 브라이튼의 맨투맨 압박에 있어서 볼을 빠르게 방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금고 계속해서 유인하면서 소위 말하는 인공 전환이라 하죠. 그런 루트를 좀 만들려고 했거든요. 네, FA컵에서는 사실상 브라이튼이 살짝 물러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아니면 브라이튼의 공격을 첼시가 차단한 게 아닌 이상 하프라인 이상으로 첼시가 올라오는 것 자체를 되게 버거워했잖아요. 그게 브라이튼의 강력한 맨투맨 압박을 발밑으로 풀어나오지 못하는데 또 전방에서는 경합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가 없다 보니 그런 단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의 맨투맨 압박을 상대로 해서 마레스카의 의도가 분명 명확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준비를 좀 해온 경기예요. FA컵 경기는 준비를 거의 안 해온 경기라 봐도 무방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였던 게 폴스9 구조가 강제되었잖아요. 잭슨과 기호의 이탈로 인해서. 그러면 폴스9에 맞는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물론 폴스9에 적합한 그런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어요. 듀스버리 홀이랑 팔모의 배후 공간 침투를 유도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컨셉 자체는 마치 전방에 타겟맨 스트라이커를 놓고 하는 경기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망스러웠다는 것이고 이번 경기에는 마레스카가 접근을 확실히 바꿔서 볼을 머금자 1대1 맨투맨 압박 상황에서도 롱볼로 처리하지 말고 무조건 확실하게 처리를 하자 이런 좀 정신, 멘탈리티를 확실하게 주입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걸 좀 더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풀백 구조도 바꿨죠. 정말 오랜만에 3-2-4-1 구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3-3-1-3 내지는 3 다이아몬드 3 그 풀백을 거의 10번처럼 내지는 8.5번처럼 활용을 했고 또 최근 FA컵에 있었던 브라이튼 경기에서는 풀백들을 좀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풀백으로 활용을 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구스토가 정말 오랜만에 10번이 아닌 혹은 그 트레디셔널 풀백이 아닌 3선으로 나왔습니다. 더블 볼란치를 형성하는 형태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귀스토가 인버티드 윙백으로 완전히 기능을 하면서 후방에서 조금 더 안정화가 됐어요. 빌드업을 할 때 특히 귀스토가 사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쿠쿠레아보다 더 우선적으로 인버티드 윙백으로 선택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쿠쿠레아 그때는 와이드 센터백을 봤었고 이제 특히 라비아와 함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는 또 카이세도와 함께 후방 빌드업에서 특히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구스토 보면 항상 하는 말이 그 미드필더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반면 수비수로서의 수비의 전반적인 능력치는 좀 떨어지지만 미드필더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선수의 장점이고 사실 프리시즌에 3선으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즌에 돌입을 하고 나서 마레스카가 전술적인 이제 변형의 일환으로 구스토를 10번 내지는 8.5번처럼 한 칸 더 전진 배치시키면서 여기서 구스토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라든지 생산성에 있어서 그런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 정말 오랜만에 구스토가 3선으로 배치가 되면서 그래도 이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또 이어진 변화 중 하나가 은쿤쿠가 이번에는 아예 10번으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네. 파머가 이제 펄스9 역할을 맡고 은쿤쿠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양쪽에서 거의 10번 역할을 맡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은쿤쿠의 장점도 조금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은쿤쿠 경기력이 정말 좋았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 10번으로 내려와서 터치라인과 중앙을 번갈아 가면서 링커 역할을 잘 소화해줬고 또 그런 장면이 전반전 첼시의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삼선의 구스토, 우측에서 배치되어 있던 삼선 우측에 배치되어 있던 구스토, 그리고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 은쿤쿠의 원활한 링크업, 그리고 우측면의 마도에케 적극적인 배후 침투 및 돌파가 사실 전반전 첼시 공격의 컨셉이었고 이게 좀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반 20분 동안 이게 굉장히 좋았고 첼시 경기력 또한 좀 나름 긍정적으로 보였고 좀 오른쪽이 좀 활성화되었어요, 확실히. 네, 귀스토가 이제 브라이튼과의 FA컵 경기에서는 사실 오른쪽 측면 풀백으로 나와서 전방을 바라보고 볼을 잘 차지 못하면서 빌드업에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마레스카도 스위칭은 아니지만 약간 스위칭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빌드업 방식들을 조금 택했어요. 이제 마두에케와 은쿤쿠가 스트라이커로 보면 아쉽지만 각각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봤을 때는 또 버티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버티고 있을 때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또 귀스토가 직선적으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순간적으로 오버로드를 시켜서 또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빌드업 장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스위칭은 상호작용이잖아요. 은쿤쿠가 이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우측면에서 구스토와 마도에케와 또 좋은 스위칭 장면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술은 감독의 지시이기도 하지만 결국 선수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우측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초반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이번 경기에서 또 마레스카의 피드백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었는데 FA컵 경기 브라이튼전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첼시가 4-4-2 구조로 압박을 했습니다. 첼시가 사실 올 시즌 전반기 계속해서 4-4-2 구조로 압박을 했고 그게 이제 브라이튼 FA컵에서 제대로 파해가 됐죠. 잭슨이랑 팔머가 투톱을 형성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브라이튼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저희가 지난 그 리뷰 때 얘기를 했었는데 브라이튼 센터백 2명이 측면으로 벌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잭슨과 팔머가 커버해야 되는 동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두 선수의 체력 소모를 유발하고 브라이튼이 첼시의 중앙 공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런 전략을 취했잖아요. 거기에 첼시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마레스카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나왔어요. 첼시가 우측 윙어인 마두에케를 좁히면서 3톱 체계로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압박의 성과도 훨씬 이전 경기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네,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싶은 점은 FA컵 같은 경기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4-4-2 구조에 조금 아쉬운 그런 단점들도 많이 강조가 됐지만 은쿤쿠가 잭슨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압박의 약간 선봉장 역할? 그 앞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길잡이 역할 되게 못해줬어요. 그래서 첼시 후방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은쿤쿠와 파머는 가서 덤비고 있고 쉽게 놀아나고 그래서 브라이튼 후방에서 전진이 쉬워지고 첼시 선수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역습을 받고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 압박을 시도하고 아니면 무르는 그 타이밍에 대한 선택에 대한 판단도 조금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마레스카가 두 가지는 고쳐왔어요. 전방 압박 기조 그리고 폴스 나인에 어울리는 전반적인 지공 접근 이 두 가지는 피드백이 확실히 들어갔고 이게 전반전에 잘 먹혀 들어갔을 때는 첼시가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물론 선수 한 명의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갑자기 급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첼시가 지금 스쿼드적인 요소가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펄스나인을 들고 나왔으면 좌우 윙어의 배후 침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산초를 배치로 내리고 사실 네투도 이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측에 나왔을 때보다 좌측에서는 이런 역량이 조금 더 발휘가 될 수 있고 마두에키는 팀 내 스쿼드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거를 좀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산초를 벤치로 과감하게 내리고 마두에키 네투 좌우 배치를 통해서 폴스9 구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두에키가 나가고 산초가 투입되면서 네투가 우측으로 옮기면서 이게 아예 무산이 돼버린 것이 정말 아쉬웠어요. 저는 이것이 아니었다면 첼시는 분명 전반전에 좋은 흐름을 좀 살려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브라이튼과의 FA컵 경기에서 그 펄스9의 구조에 맞지 않는 윙어 배치 이걸로 정말 아쉬운 경기력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두에케 네투가 그나마 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에 배치가 되었고 또 특히
브라이튼과의 FA컵 경기에서보다는 확실히 윙어들이 조금 더 직선적이고 중앙을 향한 침투의 비율이 많아진 그런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이번 경기의 핵심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두에케의 아웃은 정말 아쉬웠고 오히려 산초보다는 후반전에 들어온 조지가 이 역할을 좀 더 잘해준 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조지는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제일 잘해줬어요, 사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나중에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도 살펴보겠지만 조지는 어린 선수답지 않게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들을 굉장히 잘 가져가주면서 후반에 첼시의 공격의 활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첼시의 스쿼드 불균형 문제를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근데 그 불균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첼시의 공격, 득점을 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면 지금 지공 상황에서는 박스 영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박스로 볼을 투입하는 루트는 지금 거의 제거됐다시피 하죠. 그러면서 지공 상황에서 첼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잭슨의 부상으로 그리고 마두에케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속공 루트도 활용이 이제 안 돼요. 첼시가 전반기에 속공 루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산체스의 적극적인 롱볼, 후방 자원들의 전진 패스, 콜루이 렌조가 있었겠죠. 그리고 좌우 전환. 그리고 잭슨과 마두에케 같이 운동 능력이 좋은 전방 자원들이 앞선에서 지속적으로 침투를 해주고 경합을 해주면서 이런 속공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지공, 속공 둘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첼시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바로 인공 전환입니다. 인공 전환은 무엇이냐면 지공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들을 유인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뒷공간을 공략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공에서 속공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데제르비 밑에서 좀 유행한 용어인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용어는 아니고 투엘 시절에도 봤었잖아요. 저희가 3백을 활용을 하면서 후방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상대를 확 끌어들인 다음에 배후 공간으로 쇼패스로 타타탁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게 첼시 스쿼드의 상황, 첼시 스쿼드의 불균형을 생각했을 때 유일한 루트예요. 지금 득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이고 마레스카도 이걸 인지해가지고 이런 접근을 이번 경기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접근이 그래도 잘 먹혀 들어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대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수들에 대한 코멘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따가 선수 코멘트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산체스에 비해 요르겐센이 이런 후방에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하고 또 볼을 머금어주고 방출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던 레스터 시티 시절 그리고 첼시 초반 프리시즌 시절에 마레스카가 조금 자주 하던 그런 시도였어요. 후방에서 3위 빌드업 구조를 가지고 상대를 유인하고 또 하프라인 그 부근에서부터 속도를 내서 빠르게 속공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 또 시즌으로 돌입하고 나서는 결과를 챙기기 위한 아니면 조금 더 첼시 선수진에 맞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다 보니까 3위 빌드업으로 상대를 완전히 유인하고 또 속도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잘 안 나왔거든요, 한동안. 그런데 이제 그런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마레스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구조에 적응도가 있는 선수들로 후방 자원들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리그에서는 많이 못 봤잖아요, 사실. 마레스카가 현실에 타협을 한 것이죠, 전반기에는. 그러면서 성적을 냈으니까 이거는 분명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고 오히려 컨퍼런스 리그에서 더 자주 봤죠. 마레스카 좀 본연의 스타일. 근데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지금 이제 선수들 이탈자들이 발생하면서 스쿼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레스카가 좀 본연의 스타일로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적이어서 강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마레스카가 어떻게 본인의 좀 스타일을 살려가지고 본인이 원래 추구하는 스타일을 살려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냐, 이게 좀 중요한 후반기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요르겐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르겐센이 이번 경기 실점을 많이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다긴 어렵지만 적어도 마레스카가 이런 기조를 후반기에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체스보다 나은 선택이다. 후방에서 쇼패스, 서킷, 빌드업에 가담하는 데 있어서 요르겐센은 굉장히 탁월하고 사실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통틀어 봐도 요르겐센만큼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압박을 대처하는 게 굉장히 여유롭고 또 산체스가 안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일단
골키퍼가 볼을 잡고 패스를 하려고 동작을 가져가는 동안에 상대 선수가 우리 선수를 딱 마크하기 시작하면 그 위치로 볼을 보내지 말고 또 한 번 더 머금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근데 산체스는 그런 장면에서 상대가 압박하는 게 보여도 일단 자신의 동작이 이루어졌으면 패스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볼 받는 선수가 어려워지는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 유르겐센은 패스를 그 하는 순간까지도 상황을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발에서 볼이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상황을 읽으면서 또 볼을 머금어주고 계속 타이밍을 재주고 근데 또 상대 압박에 대처하는 그 능력이 좀 여유롭고 이러다 보니까 첼시의 후방 빌드업 상대를 끌어들이고 또 마레스카가 4-2 빌드업 구조 골키퍼를 좀 적극적으로 가담시키는 구조로 상대를 많이 유인하잖아요. 그런 구조에 있어서는 분명 산체스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체스가 능동적으로 빌드업에 가담하는 것은 잘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메이커적인 성향이나 판을 짜는 능력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압박 상황에서 볼을 원터치로 처리할 때 미스도 너무 많았고 하지만 이런 방면에서 봤을 때 요르겐스는 분명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마레스카의 피드백 긍정적인 면을 살펴봤으면 이제는 좀 단점, 실점 장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경기 사실 저희가 좀 초반에는 마레스카가 어떤 선택을 취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초점으로 얘기하느라고 좀 긍정적인 톤으로 드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경기는 대패했던 경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비판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실점이어서 사실 이 실점은 조금 약간 첼시로서는 자연재해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페르브리언의 킥도 너무 좋았고 사실 미토마의 그 터치 그리고 터치 이후에 빠른 방향 전환과 마무리까지 그건 정말 월드 클래스적인 그런 면이었잖아요. 그건 사실 누구를 탓하기도 쉽지 않은 실점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분석은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페르브리언이 너무 볼을 쉽게 처리하게 놔둔 그 전방에 압박하던 선수들의 책임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특히 네투랑 은쿤쿠가 동선이 정리가 안 되면서 전방에 대한 압박이 제대로 안 됐고 또 네투가 측면 중앙 여기 이지선다에 걸리면서 구스토마저 후방에서 측면을 막아야 되냐 중앙을 막아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었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은쿤쿠랑 네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2차적으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 구스토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구스토가 여기서 측면으로 딸려나가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사실 수비수는 무조건 중앙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지선다에 걸렸을 때 무조건 중앙을 보호해야 되는데 구스토가 사실 조금 매우 부족한 판단을 해버리면서 찰로바가 거의 하프라인 전체 부분까지 그 범위를 미토마랑 1대1로 대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찰로바가 사실 이 볼을 처리하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무리하게 그렇게 뒤로 뛰어가는 상황에서 자신 뒤에서 날아오는 볼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거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찰로바의 대처는 미토마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찰로바가 대처 잘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건 애초에 구스토의 포지셔닝 미스이고 구스토의 판단 미스 그 전에 네투와 은쿤쿠의 미스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선수들의 미스가 컸고 찰로바는 애초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토마가 정말 월드클래스 터치를 해내고 방향 전환을 정말 신속하게 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찰로바가 밸런스를 끝까지 안 잃고 슈팅 방해까지는 해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찰로바를 칭찬해주고 싶고 오히려 요르겐센의 포지셔닝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요르겐센의 리치랑 포지셔닝이 좀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르겐센에 대한 비판도 하고 싶고 어쨌든 결론은 네투 은쿤쿠의 1차적인 잘못 구스토의 잘못된 후속 대처 요르겐센의 키퍼적인 실수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첫 번째 실점을 내줬습니다. 네, 구스토가 지난 시즌부터 반복되어던 문제인데 침투하는 선수가 있을 때 그 침투한 선수를 따라가야 될지 그리고 자리를 지켜야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앙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옵사이드가 걸린 게 아닌 이상 일단 중앙으로 침투한 선수는 내가 봤으면 따라가주고 또 옵사이드가 걸렸을 때 다시 라인을 맞춰주고 이런 동작이 좀 필요한데 그게 사실 수비의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구스토는 그런 수비의 기본을 좀 잘 지키지 않는 장면이 많습니다. 구스토가 이번 경기 3선 역할, 인버티드 풀백 역할로 나와서 사실 이전 경기들보다는 좀 개선된 활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미드필더적인 특성에서 분명히 장점을 지닌 선수인데 결국 수비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기도 실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구스토도 참 불균형한 선수이고 이런 포지셔닝 미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선수는 첼시의 핵심급 선수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만큼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실점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실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번째 실점은 첫 번째 실점보다 확실히 첼시 수비진들의 미스에서 비롯된 그런 실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수비를 한 뒤에 찰로바의 클리어링이 좀 너무 불안해서 뺏기지 말았어야 될 위치에서 상대에게 볼을 뺏겼고요. 찰로바가 아쉬운 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수이고 와서 활약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스트렝스라든지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클리어링 미스가 조금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아쉽죠. 네, 찰로바의 클리어링이 일단 아쉬웠고 그 다음에 또 밀고 들어온 선수를 카이세도가 너무 성급하게 발을 뻗어버리면서 완전히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줘버려요. 카이세도 단점이죠. 스크린을 제대로 못 해주고 성급하게 뻗다가 뒷공간 내주는 거.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카이세도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홀딩 미드필더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좀 도전적인 수비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미드필더였으면 거기서 발을 뻗으면 안 됐거든요. 끝까지 따라가주거나 아니면 주변 동료와 협력 수비를 했어야 되는 장면인데 완전히 쉽게 벗겨지면서 리터에게 크로스 각을 만들어줬고 물론 6번으로서 가져야 하는 장점들이 또 많기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 어리잖아요. 첼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고참급의 느낌을 주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위상이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점들을 고치지 못한다면은 6번에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들을 계속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점 봤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실점은 정말 코릴이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좀 태도를 좀 보였죠. 네, 사실 심판에 따라 파울을 볼 수도 있는 장면이긴 했지만 거기서 일단 파울을 얻어내려고 킥을 일부러 또 미스한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조금 더 이건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파울을 당할 때도 파울을 안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좀 길게 처리를 하든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바로 앞에 상대에게 줘버렸고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파울을 안 불었으면 일단 바로 경기 상황에 임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첼시 선수들이 계속해서 후반기 아니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뭐 엔조, 구스토, 코릴. 특히 이제 엔조나 코릴은 좀 고참급의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 목소리랑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멘탈리티가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대두되던 문제고 팀 내에 정말 베테랑,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부재가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치명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실점에서도 쿠쿠레아 쪽에서 또 실점이 발생했잖아요.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쿠쿠레아도 구스토와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단점을 공유하고 있고 쿠쿠레아의 개인 활약도가 좋은 경기가 많았고 이번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잘한 축에 속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장점이 확연하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해서 지공 수비하는 상황에서 상대편의 먹잇감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쿠쿠레아 쪽을 대놓고 노리는 경기들이 잦아지고 있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첼시의 그 좌측 센터백, 와이트 센터백 롤은 쿠쿠레아가 아니라 좀 정식 왼발 센터백 영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쿠쿠레아가 일단 박스 안에서 약간 카이세도처럼 좀 덤비는 수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방향 전환을 하거나 접을 때 너무 중심을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한번 접으면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사실 이 장면은 코릴의 잘못에서 비롯이 되긴 했지만 지금 코릴이 계속 박스 안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쿠쿠레아 쪽에서 너무 쉽게 볼을 허용하기 때문에 센터백인 코릴이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와 1대1로 대치된 상황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장면은 사실 쿠쿠레아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쿠쿠레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정 국면에서는 굉장히 월드클래스급의 수비를 보여주잖아요. 전진 수비를 하고 또 볼을 커트해내고 인터셉트 해내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지역 방어를 하고 또 첼시가 무른 상태에서 수비를 할 때는 너무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선수예요. 관성이라는
개념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몸에 무게중심을 싣는다 하셨잖아요. 그게 전방에서 수비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관성을 실어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그 관성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볼을 빼앗는 그런 압박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걸로 리커버리라든지 경합 수비를 굉장히 잘해내는데, 오히려 후방으로 갈수록 강조되는 것은 관성이 아니죠. 침착하게 물으면서 안전제일의 멘탈리티를 갖고 수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후방에서도 전방에서 하는 수비를 그대로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단점이 노출이 되고 상대가 대놓고 공략하는 그런 취향 링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쿠쿠레아가 과연 첼시가 장기적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선수인가 의문점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쿠쿠레아가 갖고 있는 그런 미드필더적인 특성이 굉장히 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드필더처럼 활용을 고스토처럼 한다면 이 선수들의 장점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역 수비의 관점에서는 구스토, 쿠쿠레아 둘 다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스쿼드 빌딩, 수비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전술적인 문제점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역 수비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 포체티노 때도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저희가 방금 이제 언급한 풀백들의 수비력 부족,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전술 전략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마레스카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마레스카의 대표적인 수비 전술 중 하나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옵사이드 트랩을 구사한다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마레스카는 프리시즌부터 지속적으로 페널티 박스 앞에서는 옵사이드 트랩을 좀 깐깐하게 구사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일명 페예그린이 옵사이드 트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던 경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의 하이덴하임 경기에서 그 경기에서 한 오프사이드만 거의 10개를 잡아냈을 정도로 그 경기 되게 네. 잘 먹혀 들어갔던 경기이긴 해요. 네, 그런 경기도 있지만 이제 페널티 박스 앞 옵사이드 라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수비를 할 때는 사실 2개 이상의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커버하고 또 그 사이로 침투하는 공격수들을 막고 따라가기 위해서인데, 수비 라인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 공격수들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앞에서 최종 수비 라인이 옵사이드 트랩을 구성해버리면 사실 이 미드필더 라인과 최종 수비 라인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서 거의 일자 수비 형태가 된단 말이죠. 첼시가 이번 시즌 일자 수비 형태로 계속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프리시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페널티 박스 앞 옵사이드 트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하이덴하임전 같은 경기도 있지만, 브라이튼처럼 좀 측면에서부터 썰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팀에게는 분명히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전술은 이제 하이덴하임처럼 대놓고 크로스를 많이 올리고 박스 안에서 경합을 유도하는 팀을 상대로는 조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이튼처럼 측면에서 썰어 들어온 팀을 상대로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사이드 트랩은 좀 리더십이 있는 선수, 좀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주변을 살피고 수비 인지가 좋은 선수가 중원에서 잡아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좀 인공적인 방법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좀 나올 수 있는 폐해들이 이번 시즌에 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무엇보다 일자 수비가 계속해서 상대로부터 박스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레스카의 지역 수비는 올 시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지난 시즌 포체티노 시절부터 지역 수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되게 첼시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기본 선수들의 보강도 이루어져야겠고, 또 전방 수비가 좀 더 잘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감춰질 수 있는 그런 판이 짜이면 또 경기력의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게 전반기였고, 이렇게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수정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웹스터님께서는 또 따로 보신 수비적인 문제 혹은 전술적인 문제 있으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 시즌 마레스카가 5백으로 수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윙어로 윙백처럼 내려서 5백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경기에는 어쨌든 윙어가 수비할 때, 특히 압박할 때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성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이튼 센터백들이 넓혀서 빌드업을 할 때 마두에케까지 이제 중앙으로 오고 웹스터 쪽을 견제를 하고 또 후방에 이제 램프티로 가는 볼 루트를 차단을 하면서 그리고 섀도우 마킹을 해줬죠. 그러면서 전방에서의 수비 구조는 좀 개선이 됐는데 후방에서는 이제 윙어가 다시 풀백처럼 수비를 하면서 좀 동선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체력 소모라든지 윙어에게 가해지는 부담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사실 이렇게 수비하는 것에 논리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지난 시즌 포체티노가 상대방이 이제 최후방을 5명으로 오버로드를 해서 포백을 공략할 때는 포체티노는 아예 그 파이브백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예 수비수를 한 명 더 투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맨시티전 뭐 중간에 찰로바를 투입을 했었죠. 그리고 루턴타운전도 루턴타운이 사실 강등권 팀이고 강등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팀 상대로 첼시가 파이브백으로 전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역 수비가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감독 하나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첼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루턴타운 상대로도 파이브백으로 전환을 할 정도로 지역 수비에 있어서 취약점을 보였었는데 이제 마레스카는 이제 그거를 윙어를 풀백처럼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해결책을 좀 실마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불균형 문제를 안고 가면은 이렇게도 저기에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도 저기에 구멍이 생기고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포체티노는 포체티노 방식대로 이걸 해결하려 했었고 마레스카는 마레스카의 방식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압박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준 것은 좋았지만 지역 수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대로부터 너무나 박스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좀 더 보태자면 첼시가 지역 수비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수비를 해내고 전진을 하다가 잘렸을 때 혹은 또 세컨볼이 발생해서 2차 수비를 해야 될 때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 마레스카의 대형 탓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선수들의 집중력 문제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첼시가 가진 수비적인 문제는 정말 누가 특정을 해서 탓할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스쿼드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합적이에요. 근데 일단 전방 수비가 개선이 되면 지역 수비를 할 상황이 많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수비력을 좀 보강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내년에 첼시가 아니면 이번 시즌 끝나고 첼시가 데려오는 스트라이커는 분명히 전방 압박에 대한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윙어도 마찬가지예요. 윙어도 수비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멘탈리티, 좋은 역량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간략하게 3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방금 한 말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인공 전환, 상대 수비를 유인하고 그 배후 공간을 공략하는 쇼패스 빌드업으로 공략하는 지공에서 속공으로 전환하는 그런 인공 전환을 지금 첼시가 거의 유일한 공격 루트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3백 구조예요. 투엘 시절에도 보여줬고 그러면서 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면서 전방에 은쿤쿠, 팔머, 네투를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속도감 있는 공격에 강점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3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방금 말씀드린 지역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3백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윙어의 동선 소모도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윙백을 활용하면서 상대의 그런 최후방 오버로드에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3백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레스카가 지공을 할 때는 라인 사이에 많은 선수를 투입하거나 최후방을 상대가 5명으로 수비를 할 때는 거의 6명으로 오버로드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3백을 기조로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공 상황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고 기존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3백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를 하긴 했지만 이것 또한 완전한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 단점을 갖고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보강도 이루어져야겠지만 또 이탈한 선수들의 특히 잭슨의 이탈 그리고 마두에케까지 이탈을 했잖아요. 마두에케가 굉장히 첼시에 있어서 기존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못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마두에케 이탈 또한 굉장히 뼈아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높이입니다. 경합 능력. 흡비차님도 느끼셨죠? 저는 언제 느꼈냐면 코너킥 할 때
뭔가 헤더를 따줄 만한 선수가 센터백들 말고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게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경기 보면서. 네, 사실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좀 해답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세트피스잖아요.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도 사실 쉽게 실점을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첼시의 그 공중볼 경합 그리고 높이, 이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세트피스가 아닌 경우에는 점프력이 좋고 낙하지점을 잘 찾으면 경합에서 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트피스처럼 볼이 빠르게 날아오고 내가 속도를 붙이고 점프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키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첼시의 이 신장이 부족한 것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아쉬운 그런 단점입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전술전략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첼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해봅시다. 앞서 조금 하긴 했었는데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일단 코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오늘 코릴이 왜 주전 선수인지 어느 정도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반전의 실수, 보여줘서 안 되는 멘탈리티,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비판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 비판 받아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적인, 영향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전반전에 앞선에서부터 능동적인 맨투맨 압박을 구사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릴이 특유의 모빌리티랑 전반 경합 능력을 바탕으로 좀 라인을 끌어올려주고 라인을 높게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릴이 확실히 토신이나 다른 수비수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이런 유형의 수비를 데제르비 시절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확실히 익숙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강력한 그런 그 신체 능력, 제공권 능력을 그리고 본인의 모빌리티를 활용해서 좀 강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말씀 보태자면 사실 스위퍼랑 스토퍼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백스리의 중앙인 선수를 스위퍼라고 하고 양쪽을 스토퍼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좀 예전에 축구 전술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위퍼는 이제 중앙에서 커버를 위주로 하는 선수, 그리고 스토퍼는 스위퍼 양옆에서 좀 대인 방어를 위주로 하는 선수들을 좀 칭하는 단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현대 축구에서는 스위퍼, 스토퍼라는 개념이 사실 사라졌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마레스카의 이 전방 압박 체계에서 백스리를 봐도 이 세 선수가 모두 스위퍼, 스토퍼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코릴이라는 선수는 측면에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잘 하지만 이제 포파나와 함께 있을 때 코릴이 가운데 있을 때 또 가장 그게 잘 됐단 말이죠. 또 왼쪽에는 쿠쿠레아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유의 그 상대를 좀 묻어서 나가면서 압박을 할 때 볼을 잘 끊어내는 것도 있고, 또 이 선수가 토신보다는 확실히 커버 능력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동력은 갖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눌러야 될 때도 확실히 눌러주고 물러야 될 때도 무르는 그런 수비가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첼시의 중앙 센터백 프로필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집중력 문제 그리고 수비 기술적인 문제가 좀 아쉽긴 해요. 특히 이제 몸을 활용하는 이제 요령이라든지 그 이제 볼이랑 선수를 같이 제어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마레스카가 추구하는 그런 수비 압박 수비의 기조를 봤을 때는 역할을 팀 내 스쿼드 자원에서는 거의 제일 잘 수행해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지금 마레스카의 좀 바뀐 기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후방에서 볼을 머금고 쇼패스 빌드업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접근을 브라이튼전에 보였는데, 이런 접근이 또 코릴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방면에서 코릴이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도 했고, 요르게센과 마찬가지로 코릴도 이런 방식으로 마레스카가 경기를 접근한다면 계속해서 기용을 받고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릴 얘기한 김에 센터백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찰로바도 이번 경기 물론 클리어링 미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찰로바도 능동적인 수비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기조에 맞고 또 전반적으로 수비 기본에 대한 멘탈리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비 인식, 수비 판단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임대 복귀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센터백 링크가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확실한 첼시에 좀 도움이 되는 프로필을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저희가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게이처럼 약간 첼시의 저점을 높여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단 이 찰로바를 좀 더 유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정도로 찰로바도 지금 첼시의 기조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주변 동료들이 못해주는 그 첼시의 저점을 높여주는 수비의 기본을 지켜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선수가 분명 신체 능력에 있어서 단점도 공유하고 있고 밸런스나 이제 스트렝스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뭐 역동적인 볼 타이치라든지 클리어링 미스도 이제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점을 높여줄 수 있고 그래도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 자원으로서는 정말 좋은 선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윙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마두에케 제외하고.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온 타이리크 조지가 굉장히 그래도 희망을 주는 플레이를 좀 해줬습니다. 타이리크 조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타이레크 조지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는 준비가 좀 덜 된 선수라고 봤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브라이튼전을 보고 든 생각은 첼시가 지금 마레스카가 좀 시도하려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또 울브스전에 웨스트햄전이었죠. 웨스트햄전에 마르크 기우처럼 또 퀄리티보다는 프로필이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또 조지 선수를 기용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그 배우 침투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또 어려운 거예요. 그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게 성실하게 볼이 안 오더라도 계속 배우로 들어간다는 그런 멘탈리티 자체가 사실 많은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건데 마두에케가 이걸 첼시에서 그나마 제일 성실히 수행해줬고 사실 산초도 배우 공간 침투를 가져가줬지만 일단 애초에 선수가 갖고 있는 기동력적인 한계 때문에 그게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초는 애초에 이런 경기 국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이 좀 필요한 경기를 위해서 데려온 선수이고 근데 지금 네투는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투는 정말 웨스트햄전처럼 크로스 메이킹 지속적으로 하면서 크로스 계속해서 투입하는 양상이 아니라면은 지금 네투가 역할 수행 제일 못해주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나마 좌측면이라서 배우 공간 침투를 해줬던 것이지 우측면으로 가서 완전 영향력이 급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지금 환경도 아니고 지금 현 상황, 현 스쿼드 구조를 생각했을 때 네투는 지금 제일 역할 수행을 못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보이고 스쿼드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산초는 분명히 필요한 양상이 있지만 이번 경기는 그게 아니었고 산초도 배후 공간 침투의 강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단점만 드러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산초는 오히려 잭슨같이 배후 공간을 파줄 수 있는 공격수, 뒷공간을 파줄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주변에 있을 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지 이런 구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 와중에 마두에케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빨리 아웃이 됐고 후반전에 들어온 타이리크 조지가 그나마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이 어느 정도 고무적입니다. 그러고 은쿤쿠도 전반전에 앞서 말했듯이 링커 역할을 좀 잘 해줬다고 후반전에 포워드로 가면서 영향력이 급감한 케이스고 구스토도 얘기 충분히 했죠. 팔머도 뭐 마땅히 해준 게 없어요. 계속 최근 경기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웨스트햄전 말고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사실. 울브스전도 좋았고요. 하지만 팔머도 로우블럭 상대로 이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강점이 없잖아요. 사실 경합을 버틴다든지 속도를 낸다든지 수비수를 떨쳐버리는 그런 힘이 스트렝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분명히 팔머가 온더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같이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1대1 상황, 다수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팔머가 한두 번쯤 압박을 견뎌내줬으면 반대편에 공간이 나거나 충분히 박스를 진입할 수 있는 루트가 확보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팔머가 아예 못해줬습니다. 네, 팔머도 지금 사실 폼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선수가 지금 또 전반기에 팔머가 득점을 많이 하던 상황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속공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죠. 첼시가 좀 지공으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 보여준 게 좀 많이 없습니다. 또 신체적인 특성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차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있잖아요. 키가 워낙 크고 보폭도 살짝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머도 스스로 자꾸 그 상대 압박 라인 밖으로 나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고 또 마레스카가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라인 사이로 국한을 시켜버리면 영향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그런 좀 첼시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제한을 주는 그런 단점들이 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머는 이럴수록 오프 더 볼을 더 성실하게 가져가야 돼요. 포체티노가 사실 팔머에게 오프 더 볼을 주문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즌 막판에 5연승 했을 때 웨스트햄전, 토트넘전을 살펴보면 팔머가 굉장히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오프 더 볼을 가져가면서 본인이 볼을 받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이타적인 플레이들을 했을 때 팔머가 온오프 더 볼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팀 경기력에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진 모습이에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고, 그러면 결국 그것도 괜찮아요. 결국 온더볼 상황에서 본인이 해결해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온더볼 상황에서 본인이 해결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계속해서 볼을 뺏겼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팔머도 경기에 임하는 그런 접근법, 그리고 마레스카도 팔머의 기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혹시 더 언급하고 싶으신 선수 있으실까요? 네, 이 정도면 네, 거의 다 저희가 설명한 것 요르겐센 같습니다. 얘기도 했었잖아요. 요르겐센이 선방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지금 마레스카가 이 지공 체제를 좀 유지한다고 고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르겐센이 산체스보다는 더 중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술 전략부터 뭐 지난 경기와 달랐던 점, 그리고 장단점을 살펴봤고 또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뤄봤는데요. 일단 앞으로의 좀 전망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마레스카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고 앞서 말한 그 인공 전환으로 지금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한정된 선택지 속에서 마레스카가 얼마나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후반기의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극복을 잘 해내야겠죠. 저도 후반기를 잘 버텨야지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후반기? 네, 이제 사실 첼시가 시즌 완전 막판에 5월 달에 좀 강팀과의 연전이 좀 몰려있잖아요. 사실 그때도 걱정이 되지만 그때는 잭슨과 마두에케를 포함한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스날전을 포함해서 이제 이 몇 연전을 굉장히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잇몸으로 잘 버텨주고 후반기에 잭슨, 라비아, 마두에케, 포파나 이 선수들이 바디아실 이 선수들이 좀 복귀했을 때 그때 탄력을 얻어서 정말 유종의 미로 거뒀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은 잇몸으로 최대한 버텨야 돼요. 그걸 잘 해냈으면 좋겠고 다음 경기도 다음 경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가 또 좋은 분위기에서 리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뷰를 한 경기 중에 승리한 경기가 아직 2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많이 네. 또 좋은 내용으로 또 긍정적인 내용으로 찾아뵈면 좋을 텐데 어쨌든 브라이튼전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